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글로벌 머니터 김수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인터넷이 좀 잠깐 끊겨서 그랬나 봐요. 오프닝에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부터는 다 보이시죠? 네. 지금부터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신개념 광고 컨셉이라고 어색함. 네. 네. 오늘은 물적 분할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SK 이노베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적 분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제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 8%대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예. SK에서 전화 와서 저보고 왜 올랐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은 왜 올랐는지, 예, 이제 자기들도 이게 워낙 많이 올라 버리니까 여러 사람한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나 봐요. 네. 물어보면서 저희 회사 주가 이렇게 왜 올랐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물적 분할 그 IPO 금지시켜야 한다, 또는 물적 분할을 할 때 IPO는 허용을 하되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거래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위하고 협의 중인 단계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1월달에 토론회를 열어서 그 물적 분할에 대한 심도 있는 그 토론회를 한번 열겠다 하는 보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제 기억에는 지난주 같은데 지난주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또 이거 이름 거론하면 이게 또 굉장히 그 댓글창에 뭐 이 정치적인 막 그 입장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이 물적 분할 과정에서 그 대주주의 그 소액 주주 보호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대주주의 탈법 요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팩트들이 맞물려 가지고 어제 그 이노베이션 주가를 한 8%까지 장중 한 거의 9% 10%까지 올라갔다가 8% 상승으로 마감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SK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이미 물적 분할을 했는데 혹시 다시 상장하기가 좀 어렵거나 지금 그 LG 엔솔은 이미 지금 상장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제 저건 어쩔 수 기차 없습니다. 타고 떠났고 지금은 소급해서 막을 수는 없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장을 서두르지 않겠다, IPO를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프리 IPO식으로 조금 우리가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해서 자금을 유치할 수는 있다. 하여튼 IPO는 서두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좀 조달해서 끌고 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회사의 밸류가 상당히 올라오는 시점에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IPO를 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엔솔은 그냥 끝났어요. 저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이노베이션의 그 자회사인 SK온, 이 온이는 보니까 어떻게 좀 이 온이는 좀 막을 수가 있겠다. 소리는 끝났어. 소리는 끝났고 온이는 보니까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죠. 근데 물론 이제 어제 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뭐 내년 이노베이션의 흑자 전망 리포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KB증권의 누구죠? 그 배경찬 애널리스트인가요? 제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KB증권에서 이노베이션 내년에 흑자 전망도 나오고 또 그 해외 리서치 자료에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이 좀 강화됐다. 그런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 하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 흑자 전망은 이미 SK에서 계속 밝혀온 사안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네. 그게 어제 8% 상승에 그렇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예. 해외 리서치 자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그 최재원 씨가 SK온에 지금 복귀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SK온의 각자 대표로 복귀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지금 그 전문 경영인이 있죠. 그 전문 경영인인 그 지동섭 대표인가요? 그분이 있는데 최재원 수석 부회장 지금 SK그룹의 수석 부회장인 그 최재원 부회장이 각자 대표로 들어가기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뭐 오너 체제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에 이게 결합이 좀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일부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잘 모르겠고 제가 확실하게 이건 맞겠다 싶은 거는 지금 그 물적 분할 상장 물적 분할 상장 금지 또는 상장을 하더라도 확실한 그 소액 주주 보호 방안 예를 들어서 모 회사 주주들한테 신주 인수권을 부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진행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거래소나 금융위에서는 확정된 거 없다. 지금 이제 뭐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진행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기왕 말 나온 김에 네. 그 최재원 수석 부회장 이제 2016년도에 풀려나셨죠. 네. 그 가석방으로 그 뭐죠? 그 펀드 자금 그 횡령 사건이라고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10년도인가 제 기억에 2010년도쯤인데 2010년도 9월에 예. 그 글로웍스라는 회사가 거기에 박성훈 대표라는 분이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공모자가 그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창투사, 네. 그 투자 자문사였나? 그 투자 자문사에 김준홍 대표라는 분이 그 주가 조작에 공모를 했다고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이제 압색을 나갔어요.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압색을 나갔는데 이 김준홍이 금고에서 175억 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는데 이 수표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최재원 걸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금고 안에서 최재원과 최태원의 옵션 투자금 뭐 현금 그 자금 흐름표까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난데없이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조사하다가 이제 이 재벌가 형제의 그 선물 옵션 이제 투자하고 막 그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뭐 왕건이를 건진 기분이었겠지. 사실 뭐 박성훈이 주가 조작 뭐 이런 거야, 뭐 코스닥의 주가 조작 이런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입증하는데도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쎄 빠지게 해봐야 뭐 크게 빚도 안 나는 건데 이거 이제 재벌가의 왕건이는 이거는 이제 굵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제 하죠. 하는데 그래서 이제 2010년도 9월쯤에 그 일이 있었는데 2011년도 그 4월 달에 제가 어디 있었냐면 저기 경기도 어디에 먼 저 골프장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네. 골프도 뭐 잘 치지도 못하는 놈이 이제 그 이제 자치기 하는 기분으로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새벽에 이게 딱 그 로비에 탁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신문을 가지고 와서 쫙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런 일이 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거 같이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좀 쪽팔려서 이렇게 뭐지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신문을 탁 넣고 화장실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좀 큰 거 보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잽싸게 이제 그 신문을 같이 보니까 일면 톱 기사로 최태원 회장 선물 뭐 없이 뭐 선물 투자해서 수천억 원대 손실 입어 그게 일면 톱 기사죠. 이거 뭐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볼일을 보고 나오는 바람에 다시 이제 잽싸게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래서 그냥 골프를 망쳤거든요.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나가가지고.
그래서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신문을 구해서 보니까 이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검찰에서 뭔가가 흘러나와가지고 모 신문의 일면 톱 기사로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1심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SK 그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의 그 김준홍 대표라는 사람이 SK 그룹의 임원 출신이에요. 임원 출신이 나가가지고 투자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는데 그 와가지고 뭐 SK 그 뭐 그룹에 와가지고 뭐 그랬겠죠. 네, 저기 투자회사 만들었는데 좀 계열사 여유 자금 있으면 좀 넣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다녔겠죠. 다 그렇게 영업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SK 계열사 몇 군데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펀드에 출자를 해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 회장한테 또 보고가 다 됐나 봐요. 그랬는데 SK 계열사들이 그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펀드에 투자한 자금 중에서 수백억 원을 그걸 그 최태원 회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김원홍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게 만들어요. 네. 김원홍이는 그 증권사 출신이에요. 그 무속인 겸 투자자입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삼성증권 출신인데 이 무속인이면서 그 투자자 원래는 증권사 직원이었다가 나와서 자기가 뭐 선물 옵션 쪽에 대가다 그러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그때 무속에 빠져가지고 뭐 토테미즘인지 무속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무속 행위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던. 데 여기가 그 최태원 회장 그 개인 자금을 좀 굴려가지고 제법 짭짤하게 수익을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이 양반을 신뢰를 많이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믿게 된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K 계열사가 베넥스에 보낸 돈 중에서 일부를 수백억 원을 김원홍이한테 보내라 하고 지시를 한 거죠. 지시를 해가지고 김원홍이가 그거를 가지고 선물 쪽에 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아주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건 지금 검찰 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이제 다 드러난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원홍이는 대만으로 튀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의 김준홍이하고 무속인 겸 투자자 김원홍이하고 이게 서로 이제 돈이 오고 가고 한 거 아닙니까? SK 자금 가지고 그게 검찰에 이제 그때 이제 다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하고 최재원 부회장이 그때 사법 처리가 된 게 그 횡령. 그 SK 계열사의 그 펀드 투자 자금 중에 일부를 그 사적인 용도로 빼돌려서 그 선물 투자라든지 개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뭐 징역 맞고 그다음에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였는데 항소심 가가지고 2심 가가지고 최태원, 최재원 두 사람 다 그 유죄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대법에 가서 형이 확정됐는데 최태원 이제 4년. 3년 6개월, 4년. 그 다음에 뭐 최재원 3년 6개월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받았는데, 최태원 회장이 먼저 풀려났고, 2015년에 그때 광복절 그 특사로 이제 먼저 풀려났고, 약 1년쯤 뒤에 최재원 회장이 풀려나죠. 2016년도에. 근데 이제 특가법상 횡령으로 그 죄를 짓게 되면 5년 동안은 SK에 취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등기는 취업을 못하니까 법적으로 미등기 상태로 뭐 한 두어 군데 SK 계열사에 그 미등기 임원으로 그렇게 있고 대외적으로는 그룹 뭐 수석 부회장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번에 SK 온에 풀렸어요. 10월달에 5년 이제 취업 제한 5년 만기 출소가 아니고 만기 해제가 이번 10월이요? 그럼 끝나자마자 이제 10월달에 끝나고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지난 거죠. 한 달 반, 두어 달 지나가지고 이번에 SK 온으로 들어왔는데 뭐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어제 주가 밀어 올리는데 뭐 상당히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주가에 얼마나 그 작용을 했는지. 지금 SK 온은 어떤 회사죠? 온 배터리.
SK온이 그 SK 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사업부가 그 물적 분할을 해서 그렇게 설립이 된 회사죠. 네. 그래서 LG가 엔소를 분할하면서 상당히 좀 그때 시끄러웠었고 예. 얼마 안 가서 SK도 이제 그 배터리를 분할하겠다고 하면서 네. 이게 물적 분할에 대한 논란이 뭐 거의 저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이제 확산이 그렇게 됐었죠. 예.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은 전 국민이 모르는 분할 방법이 된 거. 이건 거의 세계 아마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2022 학년도 국어 수능 시험에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요즘 국어 시험이 아닙니다. 보시면 네. 알겠지만. 그래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내년쯤 나오겠죠? 2023년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거 기대해 보는데. 예. 그래서 지금 워낙 이게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네. 이 분할 쪽, 그 다음에 또 뭘 보고 있냐면 경영권 프리미엄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예. 왜 대주주, 지배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지배주주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지만 그 일반 주주들은 그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한샘 그 경영권 지분 매각할 때 그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이 그 가처분 그 소송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한샘의 이사들은 그 IMM 그 PE의 실사에 협조를 하지 마라.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법원이 그 기각을 해버렸죠. 예. 기각을 하면서 이건 뭐 지배 주주가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는 그 사안이다. 그러니까 우리 법의 판례들은 그 뭐 제가 전에도 한번 한샘 우리가 백브리핑에서 한번 다루면서 예. 이거는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법을 바꿔야 된다. 상법을 바꾸고 자본시장 법을 바꾸어서 예. 바꾼 법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주주에 대한 의무는 전혀 법에도 없고 판례상으로도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뭐 가처분을 내고 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적 분할 뭐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이러면서 이제 욕해봐야 이래서 소용없고요. 네. 그래서 규정을 바꾸고 아니면 그래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상위의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나 뭐 관련된 법을 바꾸면서 네. 이걸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그 물적 분할에 대한 그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그 유안타 정권의 최남건 애널리스트가 한번 이렇게 뭐 조그만 리포트를 다임러 사례를 가지고 리포트를 하나 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이게 물적 분할에 막 후진성 같은 게 지금 주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다임러의 근데 다임러의 다임러가 기본적인 골가는 뭐냐면 다임러가 그 트럭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하면서 그 IPO 때 신주를 모 회사의 기존 주주들한테 줬다. 이게 선진적인 방식이다 하는 게 그 최남건 애널리스트의 주장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뭐 도대체 어떤 사안인가 들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게 그 다임러 IR 자료도 보고 그 관련된 그 분할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제가 영어도 조금 짧은 데다가 워낙에 그 전문적인 용어들이 뭐 스핀오프라든지 뭐 하이브 다운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다임러의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림을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여러분들은 봐도 모르니까 제 설명을 들으십시오라는 말이었어요, 그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그 다임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주주들이 있겠죠. 예. 이 주주들이 다임러 이제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임러 밑에 이런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 예, 아주 유명하죠. 요거는 이제 승용차 부문이죠. 네. 예. 그다음에 다임러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고, 네. 다 100% 자회사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임러 트럭이 있어요. 예. 다임러 트럭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다임러 트럭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이 다임러 그것도 트럭이 있는데 특이하네요. 트럭이 있는데 이 다임러 트럭 홀딩스라고 또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다임러 그룬트라고 있나요? 예. 이거 뭐 이게 독일어 계통 같은데 네. 독일어로 읽으면 그룬트 맞죠? 그룬트.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제가 독어는 학교 때 만점을 받았는데 이게 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임러 트럭이 원래는 그 다임러가 2019년쯤인가 예. 사업부를 다 분할해서 100% 자회사로 다 만듭니다. 네. 그때 메르세데스 벤츠, 모빌리티, 트럭 이런 것들이 다 100% 자회사로 다 내려와요. 네. 그러면서 다임러는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알듯이 외국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밑에 다 100% 자회사로 이렇게 네. 깔아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다임러가 고민을 한 거는 이 트럭 사업을 증시에 상장시키는 방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제 좀 추측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다. 네. 그렇게 네.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추측입니다. 네. 이 다임러가 조금 출자를 조금 해서 이렇게 다임러 트럭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 트럭 홀딩스도 이제 100% 자회사로 자회사가 만드는 되겠죠. 거죠. 예. 요렇게 만들어 놓고 예. 어떻게 하냐면 요 트럭 있잖아요. 네. 다임러 트럭. 예. 요 100% 지분을 여기 트럭 홀딩스에다가 그냥 현물 출자를 해버려. 예. 이렇게 예. 여기다가 예. 여기 현물 출자를 딱 넣어버리면 트럭 홀딩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줘야 되겠죠. 다임러 뭐 트럭을 뭘 줘야죠. 줘야 되겠죠. 다임러 트럭이 아니고 다임러한테 줘야지. 네, 왜냐면 네. 다임러 트럭 지분을 예. 지분 100%를 트럭 홀딩스에다가 100% 그렇습니까? 지분을 딱 줘. 그러면 예. 요 트럭은 홀딩스의 100% 자회사가 자회사로 되버리죠. 되는 거고. 예. 요 트럭 지분 100%를 홀딩스에 딱 줘버리면 예. 여기 트럭은 홀딩스의 100% 자회사가 되죠. 예. 그러면서 트럭을 받은 홀딩스는 그 대가로 홀딩스 신주를 발행을 해서 다임러한테 줘야 되겠죠. 그렇지.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다임러 트럭 홀딩스 밑에 이렇게 트럭이 100%로 이렇게 네. 가요. 예.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다임러 그룬트라고 하는 여기가 네. 예. 또 이제 여기 그 홀딩스에 여기 아마 부동산 같은 거 하는 회사 같아요. 네. 네. 조금 이제 그 홀딩스 쪽에 그 현물로 좀 출자를 하면서 예. 여기 현물 출자를 좀 하면서 여기 다임러 그룬트도 홀딩스 지분을 좀 받고 예. 그 다음에 트럭 지분 100%를 현물 출자로 준 위에 다임러도 이렇게 지분을 좀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지분은 전부 다 여기 주주들 기존 다임러의 주주들한테 65%를 그냥 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다임러라는 회사하고 다임러 그룬터 요가 합치면 35%거든요. 네. 얘네들은 35%만 갖고 예. 여기 트럭 홀딩스 상장되는 트럭 홀딩스의 지분 65%는 요 다임러 주주한테 그냥 배정을 해버려요. 요렇게. 야. 요렇게 해서 요 트럭 홀딩스를 IPO를 해버린 거죠. 요거를. 네. 요거를 상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트럭 홀딩스가 상장이 된 거고 예. 요 다임러 트럭은 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존재하고 있고 이 홀딩스가 상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조금 그 왁구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저거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서 홀딩스에서 또 트럭을 물적 분할한 후에 트럭도 상장시키면 홀딩스는 완전히 껍데기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만약에 이 트럭을 어떻게 또 이제 IPO를 상장을 시킨다.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칼부림 나는 거죠. 예, 이제 뭐 피칠감 되는 거죠. 뭐 네. 예, 피가 철철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트럭 다임러 트럭이 굉장히 나름대로 다임러에서는 유망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을 그 상장을 시키면서 네.
이 주주들은 그냥 지분을 배정받은 거죠. 돈을 낸 게 아니고 네. 예, 그냥 이렇게 65%의 지분을 자기 기존 지분율대로 받는 거예요. 지분율대로 딱 65%에 해당되는 물량을 다 기존 주주들 지분율대로 쪼개가지고 다 받은 거고 예. 다임러 지주회사하고 여기 다임러 그룬트라고 하는 회사 요거 두 개 회사가 합쳐가지고 35%를 가지는 요런 구조죠. 그러니까 그 최남권 애널리스트는 요런 게 공정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트럭 홀딩스 65%는 자기가 주식을 직접 가지고 그러네요. 나머지 35%는 이 간접적으로 주주들이 갖고. 지배하는 다임러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임러 그룬트를 통해서 직간접 형식으로 35%를 지배를 하고 65%는 직접적으로 가지는 형태. 저렇게 되면 약간의 희석은 있겠으나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렇죠. 지배하는 게 있으니까 약간의 예. 희석은 있겠으나 그래도 뭐 그렇죠. 대충 예. 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 같으면 사실은 이 그 뭐 트럭홀딩스를 완전히 그냥 신주 100%를 그냥 기존 주주들한테 다 배정을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네.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거는 다임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앞에서 봤던 그 트럭 지분 100%를 예. 현물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가로 신주를 받아 가지고 신주를 받아서 그 자기들은 그룬트하고 같이 35%만 가지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그냥 주주들한테 그 예. 트럭 지분을 배정을 하는 형태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IPO라는 게 뭐 어떤 꼭 이게 지금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IPO를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그 IPO 방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되면 인적 분할 죄송합니다. 인적 분할한 거하고 약간 비슷한 효과가 되는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정확합니다. 인적 분할 요소가 가미된 예. 그 물적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트럭이라고 하는 사업부는 그 오래 전에 예. 물적 분할돼서 100% 자회사 형태로 있었는데 네. 이것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홀딩스를 만들고 이 트럭 사업을 홀딩스 밑에 현물 출자를 해서 100% 자회사로 보내주면서 예. 트럭이 신주를 발행을 해서 그 대가로 그 현물 출자를 받았으니까 예. 트럭 지분을 현물 출자로 받았으니까 현물 출자에 대한 대가로 그 대가만큼을 다임러 지주회사한테 주고 예. 그다음에 다임러 지주회사가 그것을 자기 모회사 주주들한테 이렇게 배정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독일의 이제 뭐 정권거래법이나 뭐 금융관련법이나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정해놓은 방법이 있겠죠. 뭐 제가 그까지는 알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저 방법대로 LG화학을 분할을 하고 상장을 시키면 예.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예. 예. 물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시키고 상장시키기 전에 IPO를 할 때 그 IPO를 불특정 다수한테 하지 말고 요즘처럼 네네. 기존 LG 화학 주주들을 대상으로 예. 그 공모금액 10조 원을 땡기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다임러하고 차이가 있죠. 이 다임러 방식에서는 이 트럭 그 홀딩스 지분이 65%가 그냥 주주들한테 이건 무상으로 갔죠. 저건 무상으로 예, 간 거예요? 그냥 갔죠. 주주들은 땡전 10원 하나 안 내도 되지만 예. 지금 그 엔솔을 상장을 할 때 예. 엔솔 IPO를 기존 LG 화학의 지금 네. 주주들 네.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IPO 밸류에이션 한 대로 신주 인수권은 주죠.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네. 신주 대금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저거는 주주들한테 65% 지분을 판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예, 그냥 준 겁니다. 그럼 인적 분할이네요. 아니 그럼 저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제 최초에 물적 분할을 해서 뒤에 이제 인적 분할적인 요소를 가미를 시킨 거죠. 그럴 제가 거면 말씀드린 인적 것처럼. 분할하지. 그럴 예. 거면. 아니 근데 저렇게 그럴 거면 하면 인적 외부 분할하지. 자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외부 자금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외부 게 자금 아니라- 없습니다. 아. 외부 자금 없습니다. 저게 이 왜- 회사는 LG는 그 진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LG는 투자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 투자 자금을 한 방에 좀 왕창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한 거고 우리 주주들은 거기서 아하. 물적 분할된 그 엔솔 지분을 한 주도 못 가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거고, 예. 예. 더군다나 IPO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돼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다임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주주들한테 주식이 그냥 갑니다. 그러면 지금 LG 같으면 SK도 마찬가지죠. SK 이노베이션이 SK온을 지금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네. 인적 분할은 주식을 쪼개는 겁니다. 네. 내가 10주가 있었다. 그러면 5대5로 인적 분할을 하면 5주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런데 물적 분할은 쪼개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8시에 상습적으로 전화 거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좀 짜증을 냈는데 그 변호사님인가요? 변호사님은 아닙니다. 네. 저 뭐 공기관에 근무하는 네. 제 친구인데 꼭 아침 8시에 전화를 해요. 왜요? 8시 거의 정각에 전화를 합니다. 어디서 전화하면 화장실에 앉아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가 좀 울립니다. 잘 안 들려요 또. 그 짜증이 제가 많이 나요. 꼭 네. 주식을 물어봐요. 네. 야, 나 포스코에 투자했는데 포스코 물적 분할하면 내 주식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한 경력이 꽤 되는데도 네. 네. 지금 포스코 물적 분할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지금 너가 지금 똥 싸고 있는 자세 그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그 주식이 포스코 홀딩스 주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가 10주를 가지고 있다. 지금 포스코 10주. 지금 주가가 28만 원이다. 네. 그러면 280만 원어치 아니냐. 나중에 보면 포스코 홀딩스 주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 그 주가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내나 한 280만 원 안팎의 가격으로 그렇게 있을 것이다. 네 주식이 쪼개지는 게 아니다.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네. 인적 분할은 만약에 홀딩스하고 사업회사 포스코가 0.5 대 0.5 둘 다 지분을 갖게 되는 거. 그렇고 둘 다 지분을 갖게 되면 주식이 쪼개지는 거예요. 10주가 5주로 가게 되거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딱 해가지고 SK온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의 그 SK 이노베이션 이노 주주들은 그냥 물적 분할과는 상관없이 그 이노베이션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 그대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온이 IPO를 할 때는 IPO 대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지. 네. 네. 인적 분할을 했다면 그냥 온 주식을 그대로 분할 가는 거고. 비율만큼 그냥 이렇게 받으면 돼요. 받으면 네. 되죠. 예. 그래서 아까 지금 그 다임러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다임러 저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기존 주주들은 65% 지분을 자동으로 갖게 된다면 네. 이건 그냥 인적 분할한 거다 한 사실상. 셈이다. 다를 게 없다. 처음부터 그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회사를 그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임러 트럭을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네. 그 IPO가 안 돼요. 왜냐하면 100% 자회사를 인적 분할하게 되면 네. 100% 해서 두 회사를 모 회사가 두 개를 100%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게 되기 인적 때문에 분할만 해서는 저 모양은 안 네. 나오는데 안 나. 그 이거는 지금 IPO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기 위해서 지분 분산을 시키면서 네. 그냥 주주들한테 그 지분을 분산 차원에서 그냥 준 거예요. 만약에 인적 분할을 시켜버리면 트럭이 100% 자회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홀딩스하고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을 시켜버리면 네, 어차피 똑같이 홀딩스 100% 다임러 에이지가 트럭- 다 갖고 있죠. 네, 트럭 100% 자회사만 또 많아지는 셈이. 그런데 저기서 다임러 에이지의 주주들에게 65% 지분을 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이 없으니까 없어요. 네. 저희를 뭐하러 하느냐는 거. 지금 회사가 투자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이 분할은 네. 투자 뭐 돈이 많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우리나라 물적 분할이 네.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지금 LG화학, 네. 화학도 그렇고 배터리 지금 투자 자금 그거 지금 한다고 지금 이 난리, 이 욕을 먹고 있는 난리를 거 지금 아닙니까? 난리 법석을 예.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다임러처럼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죠. 지금 다임러는 그러니까 이 다임러는 지금 트럭을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별도의 이 안에 이제 버스 사업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승용 부문하고 완전히 트럭하고 상용 부분하고 이걸 완전히 전문화를 시켜서 별도의 어떤 독립된 뭐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가지고 갖고 가겠다는 계열로 이렇게 밑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 병렬적으로 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겠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다임러 트럭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시설 투자 자금이 무지막지하게 필요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주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무상으로 가기는 뭐 다른 어떤 뭐 구조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굳이 왜 저렇게 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돈 들어오는 건 깔끔하게 아닙니다. 다 100%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왜 저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도는 있겠죠. IPO를 해서 상장되면 향후에 자금 끌어당기기가 쉽죠. 이후에 그러니까요. IPO를 할 거면 100% 자회사인 상태에서 그냥 IPO 하지 왜 저렇게 하고 IPO를 해요? IPO를 할 것 같으면 100% 자회사인 상태에서 트럭이 그 자체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최남권 애널리스트가 이런 그 미국이나 독일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하면 IPO를 할 때 기존 주주들이 소외되니까 지분 희석 효과도 발생되고 그렇게 IPO를 하게 되면 외부 주주들한테 IPO를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물적 분할된 회사를 IPO를 하게 되면 누가 많이 혜택을 보느냐? 우리 사주조합 그리고 IPO에 들어가는 뭐 이제 일부 기관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기존 주주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죠. 개인적으로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거죠. 어드밴티지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봐야 경쟁률로 보건데 이번에 엔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LG 화학 주주가 개인적으로 이 엔솔 IPO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몇 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몇 주 못 받 엄청나게 많은 청약을 넣어도 몇 주를 못 받게 되는. 조금 전에 독일 저거는 이제 비상장 회사니까 상장하는 효과를 기존 주주들이 좀 보자. 네네네 그렇죠.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그렇죠. LG 화학은 이미 상장 회사고 인적 분할을 해놓으면 또 똑같이 상장이라 그리고 나서 돈을 받는다는 건 IPO가 아니라 이제 유상증자가 되겠죠. 그렇죠. 유상증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것도 좀 유리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솔이든 아니면 뭐 SK가 됐던 간에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IPO로 하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뭐 외부 자금 조달하려면 IPO를 해야 되는데 그 IPO를 자금 조달하는 신주 발행 대상이 기존에 있는 모 회사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어차피 돈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 들어오는 거죠. 돈은 들어오는데 돈은 들어오는 그 대상이 기존 주주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주주들한테도 유리해요. 주주들 상대로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그 IPO 비율을 좀 높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많이 이렇게 그 주주들이 신주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 IPO를 돈이 필요해서 IPO를 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이렇게 높게 가져가가지고 외부 투자자들한테 좀 많이 땡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갖고 가서 좀 많이 땡기고 싶죠. 그런데 우리 모회사 주주들을 상대로 IPO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높게 이렇게 갖고 가서 초기에 좀 세게 돈을 땡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왜? 그러니까 땡기고 나면 서로 얘도 주주되고 얘도 주주되는 건데. 네, 주주되기는 주주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IP 뭐 솔직히 이제 뭐 적절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IPO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그게 좋죠. 그게 좋은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기존 뭐 회사 주주들을 그것만 가지고 기존 모 회사 주주만 가지고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제 IPO를 한다 그러면 해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뭔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그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IPO를 할 때보다는 어떤 그 IPO 주당 발행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것도 있고 또 모회사 기존의 주주 중에 대주주도 있으니까 그 대주주도 신주에 다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그건 같고. 제가 보기에는 100% 자회사로 떼고 이거를 물적 분할을 해서 그 같은 얘기죠.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시킬 때 기존 주주들 소액 주주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뭐 대주주도 마찬가지고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게 공모 주식을 그 뭐죠 우리 사주에게 나눠주듯이 우리 사주는 20% 정도에 대해서는 공모 금액의 20%까지는 우리 사주 조합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가에 그 우리 사주 조합에다 준 혜택을 그리고 나머지 80%를 일반 주주한테 줄 게 아니라 나머지 80%를 기존 LG화학 주주들한테 먼저 주고 거기서 실권이 나면 뭐 일반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뭐 예컨대 이제 지금 정치권 국회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IPO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IPO를 할 때 기존 그 모회사 주주들한테 상당량의 그 신주 인수권을 보장해 주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 유상증자도 어차피 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 그 모회사 주주들한테 적용하는 IPO 가격하고 외부 투자자 청약에 참여하는 외부 투자자 그 IPO 신주 가격하고 달리 할 수가 없거든요. 달리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 지금 뭐 이제 작년이 아니고 올 9월달에 그 SK 이노베이션이 SK 온을 그 분할 추청을 했거든요. 물적 분할 추청을 해서 그때 통과를 시켰는데 그 9월달에 물적 분할 추청을 할 때 그때 정관 개정안까지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 정관 개정안을 올렸을 때 그 정관 개정안의 그 내용이 뭐냐면 잠깐 화면 좀 그 보여주실래요? 그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고쳐서 그 전에 배당은 현금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익 배당을 할 때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식으로도 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연말 그 사업 그 기말 뭐 이익 배당도 마찬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중간 배당도 역시 중간 배당을 금전 주식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일부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러면 SK 온 IPO 때 아니면 그 IPO 전에 이노베이션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배당을 온 주식을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정관 개정안을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보이네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SK에 물어봤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분은 아니었고, 그 이제 밑에 있는 그 다른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다 아니다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이 의사 결정권자나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에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 같은 건 알 수 있는 또 분위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 가능성도 있을 거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 SK가 어떻게 할지 그거는 전혀 알 수는 없는데 네. 그 최근에 SK 실트론 때문에 그 이 앞에 수요일 날 예. 그 15일 수요일 날 그 정부 세종청사 공정위 그 419호 그 전원회의 그 실에서 예. 최태원 회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가지고 네. 2017년도에 실트론 지분을 29.4% 예. 그냥 대충 29%라고 할게요. 예. 29%를 외 개인 최태원 개인이 SK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태원 회장이라는 개인이 샀느냐? 예. 그 회사의 그 사업 기회를 내가 그 편취를 한 게 아니다 하는 소명을 하러 갔었잖아요. 예. 그 우리 이거 방송 언제 했었죠? 월요일 했었나요? 예. 월요일 했습니다.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이 내용 잘 모르시는 분은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 보시면 그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그냥 제 예상으로는 예. 다음 주에 그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공정위 사무국에서는 일단은 좋지 않은 검찰 고발까지 때렸어요. 검찰 고발까지 때렸는데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검찰 고발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혐의 없음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거래법 23조 2 제1항 2호에 따라서 네. 그 분명히 그 사익 저 회사 기회의 회사 사업 기회를 유용하여 사익을 편취한 그런 부분은 상당 어느 부분 인정된다 하면서 뭐 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예. 뭐 SK의 소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했을 때 네. 뭐 검찰 고발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건 고의성 자체는 예. 그러니까 그때 악의적인 뭐 그런 게 우리 없었다. 내용 중에 그 이제 SK 실트론 지분을 갖고 있던 다른 투자사들이 최태원 회장님한테 팔 때 네. 그때 그 공개 매각 네. 경쟁 입찰 방식의 공개 매각을 했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LG 실트론을 LG가 51%,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동부그룹이 49%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부그룹이 49%를 사모펀드한테 팔았잖아요. 네. 사모펀드 두 군데가 사갔는데 보고펀드가 29%, 네. KTB 사모펀드가 20%. 그래서 49%를 사갔는데 네. 보고펀드가 그 주식 29%를 살 때 그 은행한테서 빌렸던 차입금을 만기 때까지 상환을 못 갚는 바람에 못하고 디폴트를 내는 바람에 그 주식이 은행 주식 됐죠. 우리은행을 대표로 한 채권단이 그 29% 처분권을 갖고 예, 갔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SK가 LG가 갖고 있었던 LG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은행하고 KTB 사모펀드 쪽은 벙찌게 됐지. 자기들은 49% 지분인데, 네. 마이너리티인데, 네, 네. 비지배 지분인데, 네. 51% 지배 지분을 갖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49%를 너하고 나하고 합쳐서 공동으로 49%를 매각을 하자. 예. 그러면서 계속 SK한테도 뭐 이런저런 뭐 압력도 넣고 예. 하면서 이제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업체도 들어오고 이제 일부 업체가 관심을 이제 보이니까 네. SK 내부에서 SK 이제 사업부에서 몸이 다른 거예요. 야, 이거 중국 애들 이렇게 49% 혹시라도 갖고 가면 안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사업부서하고 재무부서하고 이제 뭐 최태원 회장, 장동현 회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상의를 하다가 야, 그러면 주총특별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일단 가자. 그래서 그러면 29%를 갖고 가는 게 좋겠느냐, 20%를 사는 게 좋겠느냐, KTB 거를 살까, 우리은행 거를 살까. 그래도 돈을 좀 아끼자. 그래서 그냥 KTB 거를 사자. 예. 그러면서 이제 KTB하고 접촉을 하는데 KTB가 거기에서 이제 배신을 때리게 되죠. 완전 삼국지 이제 배신을 때리게 됩니다. 공동 매각하기로 했는데 SK 쪽에서 야, 그 20%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느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제 우리 거만 우리은행한테는 절대로 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SK의 목적은 주총특별결의 요건인
7.7% 이상만 하면 되니까 네. KTB 거를 사면 70%를 맞추거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은행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KTB 쪽에서는 우리하고 딜이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른 데가 가지고 있는 실토론 지분을 사서는 안 되고 다른 데가 가지고 있는 실토론 지분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지 하게 되면 우리하고 거래하기로 한 금액의 40%는 벌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그런- 양해각서까지 체결합니다. 그런 조항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KTB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거 20% SK한테 이게 팔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SK 쪽에서는 그래 뭐 우리는 어차피 뭐 주총특별기류 요건까지만 맞출 거니까 그래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분 너네들하고 딜 종결 전까지 다른 지분 손대면 그 벌금 낼게 그러면서 그게 한 700억 돈 돼요. 670억 정도 되거든. 예. 그래가지고 양해각서 이제 사인해 준 거죠. 아하. 그 뒤에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은 우리은행에 이제 불이 나긴 나쁜 새끼들 그러면서 KTB 나쁜 놈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 공개 매각 입찰을 내게 됩니다. 예. 입찰을 내게 되는데 그때 중국의 N사하고 최태원 회장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입찰에. 최태원 회장이 왜 여기에 그러면 그 주총특별기류 요건까지 이미 SK라는 회사가 다 맞춰놓은 것을 개인적으로 들어갔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은 분명히 공정위에 그 설명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외부로 지금 알려진 건 없어요. 왜? 그 비공개로 비공개로 그 공정위 쪽에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예. 비공개로 굉장히 어떤 그 중국과의 미묘한 뭐 반도체 뭐 영업상의 기밀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대외적으로는 근데 최 회장은 그때 그 뭐 주총특별기류 요건까지는 샀기 때문에 예. 우리은행이 가진 29% 저거를 설령 중국 업체가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 리스크는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면 덩어리가 작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게 뭐 왜 샀든지 간에 지금은 왜 그 지분을 누구한테 팔았냐 문제가 아니라 회사 지분 30%를 왜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줬냐. 그러니까 이걸 회사가 갖고 있었으면 되는 걸 누구한테 판다는 건 회사의 판단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사업 기회가 있는데 그 사업 기회를 누구한테 파는 건 항상 판다는 건 제값 받고 판다는 전제니까 네. 파는 건 괜찮은데 그 파는 그거를 하필 대주주가 가져갔고 그렇다면 그 가격이 싸게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는 그걸 이제 하는 게 이번에 핵심인데 그렇죠. SK가 자기가 그 29% 지분까지 다 샀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 실토론이 이제 이렇게 좋아진다고 그런 네, 전망을 네. 했으니까 그걸 공정위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위해서 이렇게 안 사고 그냥 양보를 한 거다. 넘겨준 거다. 사업 기회를 그냥 대주주한테 제공을 해준 거다. 근데 그렇다면 그게 사업 기회라면 그거를 그리고 수의 계약을 했다면 충분히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공개 매각이고 옥션이었으면 그게 사업 기회고 너무 좋은 건데 왜 최태원한테 가라고 생각했다면 최태원이 산 가격보다 더 많이 불러서 샀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사익 편취라고 몰죠? 그러니까 SK가 마음만 먹었으면 그 입찰에 참여를 해서 그 지분까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최태원 밀어주기를 했다. 네. 이미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다 사전에 어떤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정을 해서 입찰의 형식만 띄었지 사실은 내정해서 서로 짜고 친 짬짬이라는 게 공정의 판단인 거고 SK 쪽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70%를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KTB 지분 20%를 살 때 예. KTB가 혹시라도 그 우리은행 지분을 먼저 손을 댈까봐 우리하고 딜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은행 지분하고 뭐 산다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위약벌을 내라고 네. 그거를 요구를 했고 SK 쪽은 SK 입장에서는 더 안 살 예. 거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이제 사인을 해서 어차피 우리은행이 팔려고 하는 그 지분은 SK는 생각도 없었고 예. 설령 생각이 있었어도 KTB하고의 양해 각서에 의해서 그거를 살려고 하면
700억 돈이라는 벌금을 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쳤다고 700억 벌금을 내고 샀겠느냐 하는 게 이제 SK 쪽의 항변인 거고 예. 공정위 쪽은 아니야. 그 양해 각서도 허점이 있어.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양해 각서 상의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점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양해 각서도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완전 최태원 밀어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얻어맞아야 돼. 이게 이제 공정위 쪽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검찰 고발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최태원 회장은 그 2022년 내년 7, 8월이 TRS 계약 만기거든요. 실트론 지분. 그러면 만기 전에 실트론을 IPO를 하든지 아니면 만기 전에 최태원이 컬옵션을 행사해서 실트론 지분을 받아가지고 SK한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 논란이 됐었고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정말 실트론 주식 가지고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입증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실트론 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내년에 콜옵션 만기 전에 콜옵션 행사해서 그 지분 사가지고 2,500억에 사가지고 2,500억이지만 지금 그 1조 2조의 밸류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본인이 대주주로서 SK의 실트론 지분을 그냥 무상으로 던져야 돼요. 무상으로 증여를 하든지 해서. 그럼 SK가 증여세를 내야 될 텐데요? 뭐 증여세를 내든지 뭐 말든지. 근데 지금 그 실트론 지분이 SK 최태원 회장이 좀 개인적인 소송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노관장하고 그 소송 또 문제가 그 실트론 지분하고 좀 엮여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좀 복잡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우리은행이든 어딘가가 SK 쪽 그 최 회장하고 직접 그냥 수의 계약을 맺은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요 수의 계약 아닙니다. 공개 그러면 당연히 싸게 줬을 수도 있겠네. 공정위는 수의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공개 입찰이었다면 공개 입찰을 어떻게 수의 계약으로 볼 수 있죠? 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을 거고. 그 중국 N사도 들러리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 말은 중국 N사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도 다 들어오지 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 말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봤다는 거 말고는 뭐 들어왔다가 뭐 그냥 나가버리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 N사하고 최태원 회장 간의 그 경합이었죠. 그래서 우리은행이나 최태원 쪽은 유효한 경쟁이었고 N사가 더 비싸게 불렀으면 N사가 갖고 가는 건데 N사가 최태원 회장보다는 조금 낮았고 그래서 가격 요건에 의해서 최 회장이 갖고 갔을 뿐이다 하는 게 그 항변이죠.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뭐. 예, 뭔가 공정위가 그렇게 보는 뭐가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밝히질 않으니까 뭐 있습니다. 그 내부 있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인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차이인 거죠. 공개 입찰을 했는데 짜고 칠 수가 있냐 과연. 그 말은 잠재 투자자들 모두를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개라고 해놓고 몰래 그냥 살짝 어디 홈페이지에 잠깐 한 30분 걸어놓고 공개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잘못하는 건데. 여기저기 공개 입찰할 때는 다 티저도 보내고 다 했을 텐데 저렇게 안 했나 봅니다. 전 불가능 그냥 형식만 공개 입찰이라고 하고 그건 공개가 아니지. 그러니까 공개가 공개인 척하고 공개가 사실 아닌 그런 거였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복잡해.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김선 대표님이 이만큼 알아요. 내가 알아. 저도 얘기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만큼만 얘기하고 가십니다. 위험하니까. 마이너가 위험하니까. 위험해. 이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왜 그러면 좋잖아요 라고 하면 밑에서 살살 올라와. 오늘은 이 얘기 했으면 안 됐는데 그런 표정이시군요. 자, 저희 컴퍼니 백 브리핑 언더스탠딩이 3프로TV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독자 상장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3프로TV 주주들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할게요.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